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종합뉴스입니다. 국내에서 우한 폐렴 세 번째 확진 환자가 생겼습니다. 어떤 분이죠? 네, 중국 우한에서 살다가 귀국한 50대 남성입니다. 어떤 증상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까? 지난 월요일 귀국 때만 해도 괜찮았었는데 어제부터 또 몸살, 기침 증상이 생겼다고 합니다. 네, 현재 병원에 격리 치료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주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바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또 늘어났습니다. 세 번째 확진 환자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거주하다 귀국한 50대 한국 국적의 남성입니다. 지난 20일 귀국할 당시만 해도 별다른 증상이 없었지만 22일부터 몸살기를 느껴 해열제를 복용했고 25일 기침과 가래 증상이 생겨 질병관리본부에 자진 신고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밀접 접촉자에 대해서 저희가 CCTV나 이런 걸 분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자분은 다행히 마스크를 대부분 착용하신 걸로 파악하고. 첫 번째 환자는 공항에서 바로 격리된 조사 대상 유증상자였고 두 번째 환자는 활동 자제 안내를 받은 능동감시 대상자여서 최대한 지역사회의 노출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환자는 무증상 입국자여서 방역망에서 놓친 겁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기침 증상이 있었던 세 번째 환자와 접촉한 사람들을 파악하는 한편 오는 28일 0시부터 중국 전역을 검역 대상 오염 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세 번째 확진 환자는 지금 경기 고양시 명지병원에 격리 치료 중입니다. 앞서 2명 확진자는 인천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치료 중이고요. 명지병원에 이기종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이기종 기자, 백신 치료제는 없고 지금 어떻게 치료를 하고 계십니까? 네, 세 번째 확진 환자가 제 뒤로 보이는 명지병원 음압병동에 어제 입원해 격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연휴 기간이어서 병원을 오가는 이들이 많지는 않지만 병원 관계자나 방문객 대부분이 마스크를 쓰고 긴장한 표정이 역력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환자의 증상은 입원 이후 특별히 악화하지 않고 안정적인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이 환자는 지난 22일 열감과 오한에 이어 어제는 기침과 가래 등 폐렴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나 보건당국에 자진 신고했는데요. 증상이 나타난 뒤인 23일과 24일 이틀 동안 음식점을 방문하는 등 지역사회 활동이 있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즉각대응팀은 이 환자의 진술을 토대로 CCTV와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확인해 접촉 가능성이 있는 이들이 얼마나 되는지 긴급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직접 치료할 방법이 아직 없기 때문에 확진 환자에게는 증상을 완화시키는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환자 상태에 따라 항바이러스제나 2차 감염을 막기 위한 항생제가 투여됩니다. 지금까지 경기 고양시 명지병원에서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우한 폐렴의 발원 뒤 중국 상황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어제 이 시간 사망자가 41명이었는데 오늘 몇 명으로 늘었냐면요. 하루 만에 15명이 늘어난 56명이 됐습니다. 중국은 국내외 단체 여행까지 전면 금지했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확산된 국가들 보면요. 프랑스, 네팔, 말레이시아, 일본, 미국, 캐나다, 전 세계적입니다. 미국은 전세기 투입을 결정했습니다. 신재우 기자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진단하기 위해 찾아온 환자들로 병원은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우리 시간 오후 7시를 기준으로 중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는 56명, 확진자는 2,000명을 돌파했습니다. 하루 만에 목숨을 잃은 사람이 15명이 늘어날 정도로 가파른 확산세를 보인 겁니다. 베이징에 이어 상하이에서도 첫 사망자가 나왔고 폐렴을 치료하던 이루진 다수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중국 밖으론 캐나다에서도 첫 확진자가 나왔고 미국에선 세 번째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He had traveled to Wuhan, China, and come back, and within a day became quite ill. The emergency service was aware of his travel history, used full precautions. 중국 당국은 확산 차단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이미 봉쇄령이 내려진 우한에선 도심에서의 개인 차량 이동마저 금지됐습니다. 수도 베이징에 들어오는 모든 시외버스 운행도 차단했고 해외를 오가는 단체 여행까지 전면 중단됐습니다. 等待春节以后的各路豪杰都返回的时候，可能会有一个高潮的期，但是我觉得那时候北京
可能会比现在更严格的，就是进行一些公共场合的封锁呀之类的。 이런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우한에 거주하는 천여 명의 자국민을 대피시키기 위한 전세기 투입을 결정하는 등 각국의 우한 엑소더스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네, 우한 엑소더스가 본격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정부도 우리 국민 귀국을 위한 전세기 투입을 추진 중이라고 하죠. 다른 나라도 다른 나라지만 가장 걱정은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인천국제공항을 연결하겠습니다. 최영기 기자. 네, 인천공항입니다. 자, 중국에서 돌아오는 분들도 가족들 걱정들 많으실 텐데 공항 표정 좀 먼저 들어볼까요? 네, 지금 제 뒤에 보시는 것처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주변을 오가는 많은 시민들이 마스크를 끼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에 대한 우려와 긴장감이 느껴지는데요. 특히 중국에서 막 돌아온 분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습니다. 시민분들의 걱정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에도 우한 폐렴 환자 생겼다 해가지고 혹시 예방차에서 쓰고 왔어요. 증상도 없고 아직 해결책도 없으니까 걱정이 되는데. 오늘 세 번째 국내 확진자가 나오면서 공항 검역본부도 더욱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검역반이 24시간 가동 체제로 들어갔고 공항 직원들도 마스크 착용이 사실상 의무화됐습니다. 인천공항은 사람들의 접촉이 많은 곳의 의자나 손잡이, 또 감염에 취약한 키즈존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소독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 교민들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정부는 어떤 대책을 지금 검토하고 있어요? 네, 지금 중국 우한시 일대에는 우리 국민이 약 500명에서 60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중에서 다행히도 아직까지 확진자나 의심 환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국 우한시에 고립된 우리 국민들을 귀국시키기 위해 전세기를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 우한 총영사관이 교민들을 상대로 한국으로 돌아가는 전세기에 대한 수요를 조사했는데 400명 이상이 전세기가 운영되면 타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중국 측과 전세기 운영 여부를 협의하면서 우한에 있는 우리 국민들을 조속히 귀국시킬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중국으로 여행 계획 세웠던 관광객들의 여행 취소 행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여행사들 일단 중국 본토 여행 모두 취소했고요. 장기화될 것인지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를 먼저 보시고요. 공포의 우한 폐렴 상황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이번 설 연휴 직전부터 국내 여행사들에는 중국 상품 취소 문의가 잇따랐습니다. 하지만 업체들은 약관상 질병 감염 우려를 이유로 한 취소 수수료 면제는 어렵다며 소극적으로 대응해왔습니다. 중국 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자국민의 해외 단체 관광을 금지하고 우리 정부도 여행 경보 강화에 나서자 국내 여행사들도 동조하는 분위기입니다. 업계 1, 2위인 하나투어와 모두투어는 각각 이달 28일에서 31일까지 출발 예정인 중국 본토로의 여행을 아예 취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간 여행 상품을 주문한 당사자들에게 별도의 수수료는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행사 관계자는 중국 내 주요 관광지들이 대부분 폐쇄돼 여행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없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로 불황을 겪은 여행업체들은 패키지 수요 상당수가 몰려있는 중국 여행까지 차질을 빚으며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사드도 거의 풀리는 시점이고 그만큼 또 우리도 많이 나가고 계속 그래서 중국 쪽은 분위기가 계속 좋아지는 상황이었었는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주요 여행사들은 설 연휴가 끝난 뒤 중국 여행 상품 재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우한 폐렴은 전 세계적인 확산 속도 이상으로 공포가 지금 확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세 번째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이 상황이 무섭고 공포스러운 게 왜 그러냐면은 세 번째 오늘 확진자가 공항에서 입국할 때 아무런 증상도 없었던 무증상자였다는 거죠. 자, 사회부 강대엽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엽 기자, 이런 무증상자를 이 검역대에서 체크하거나 걸러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네,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간암 환자를 맨눈으로 보고 맞추는 것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봤는데요. 네. 현재까지는 검역대에서 열화상 카메라가 환자를 포착하거나 증상자 스스로 건강상태 질문서를 작성해 이상 여부를 신고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번 세 번째 확진자는 지난 20일 입국 당시 발열과 기침 증상이 없었습니다. 이 환자는 어제 본인의 증상을 질병관리본부에 신고하고 격리 조치가 됐는데요. 그때까지도 감염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일상생활을 했기 때문에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20일 날이면 지난 월요일 날 입국을 했는데 그때는 아무 상황이 없었다가 이제 5, 6일 만에 이렇게 확진자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 중간에 이분께서 이제 일상생활을 했다면 가깝게 접촉하셨던 분들, 밀접 접촉자라고 그러죠? 이분들도 이제 많을 것 같은데 당국에서 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네, 확진자의 가족과 또 이들과 식사한 지인 등을 밀접 접촉자로 분류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질본은 이 확진자가 입국 시에 마스크를 썼지만 행적이나 밀접 접촉자는 CCTV로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확진자는 옷감을 다루는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마스크를 쓰는 게 습관이 됐다고 질병관리본부에 진술했습니다. 확진자는 서울 모 지역을 돌아다닌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알겠어요. 근데 뭐 국내에서 뭐 사망자가 나왔다 이런 가짜 뉴스가 퍼져갖고 과도한 불안감을 조장하는 행위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면서요? 네, 지난 21일에 한 SNS의 지역 커뮤니티에 페이지에 인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사망자가 나왔다는 글이 올라와서 현재 10,000개의 댓글이 달리고 110회 이상 공유가 됐습니다. 예. 하지만 이는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로 아직 국내 사망자는 없습니다. 예. 현재까지 사망자는 중국에서만 보고되고 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이러한 가짜 뉴스에 현혹되지 말고 보건당국에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귀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그래야겠죠. 괴소문이라든가 가짜 뉴스 각별히 좀 우리가 통제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청와대 국민청원에 보면 그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해달라는 국민청원 거기 서명 숫자가 지금 3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하던데 근데 전면 금지가 가능한 겁니까? 어떤 겁니까? 네, 법무부 장관의 재량으로 입국을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요? 네, 출입국관리법 제11조를 보면요. 법무부 장관은 감염병 환자, 마약류 중독자 등 공중위생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세계보건기구의 보건규칙에 따르면 발병국 국민 전체의 입국을 제한하는 건 금지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2014년 에볼라 사태 때를 돌아보면 호주와 캐나다가 입국 금지 조치를 해 국제사회의 비난을 크게 받은 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가 의심 환자 분류 기준을 강화했다고 하는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네, 질병관리본부는 이제부터 우한시를 포함해서 후베이성 전체에서 들어오는 사람은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중 하나라도 확인되면 격리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예, 이에 따라 격리나 감시 대상자가 크게 늘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질본은 지자체를 통해 선별진료소와 격리병원을 확충해 선제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확진 환자가 이제 세 번째잖아요. 네. 앞서 그 두 분, 첫 번째, 두 번째 분 상태는 어때요? 네, 첫 번째 확진자는 폐렴 소견을 보였고 두 번째 확진자는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네. 첫 번째 확진자와 접촉한 45명 가운데 4명, 또 두 번째 확진자와 접촉한 75명 가운데 7명이 조사 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됐는데요. 검사를 한 결과 다행히 이들 모두 음성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네. 음성이니까 뭐 괜찮다 이런 얘기. 예, 그렇습니다. 네. 그나마 참 다행입니다. 예, 문 대통령은 설 연휴 기간에도 24시간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과도한 불안을 갖지 말 것을 당부를 했습니다. 설 연휴지만 정부 당국의 비상 체계 이상이 없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시청자 여러분들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이거는 뭐 당연히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우한 폐렴 이 잠복기까지 고려하면요. 이번 달 말 정도까지는 예의 주시하면서 살펴봐야 된다고 합니다. 사회부 강대엽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설 명절 단란한 가족 모임 중 끔찍한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설날이었던 어제 강원 동해시의 한 펜션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 일가족 5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가족 모임으로 여행을 왔다가 변을 당한 터라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동해시에 위치한 해안가입니다. 한 건물에 갑자기 불길이 솟아오르더니 이내 검은 연기와 함께 또다시 화재가 이어집니다. 근처 건물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 밖으로 나오고 사고 지점으로부터 멀리 도망을 치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어젯밤 7시 50분쯤 강원도 동해시의 한 펜션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폭발로 순식간에 건물 내부는 새까맣게 타버렸고 현재는 이렇게 테이프로 현장이 통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밖에 나오니까 냄새 나더라고. 흘러보는데 갑자기 큰 소리였어. 건너편에 가서 이제 보니까 불빛이 또 섰고 시커먼 연기까지 와갖고 대원들이 불 들어오셔갖고 그것이 있잖아요. 빨리 죽구나. 불은 약 25분 만에 꺼졌지만 사고 현장에 있던 5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들은 설을 맞아 여행을 왔던 일가 친척이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폭발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 보다 자세한 원인을 분석 중입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이번 사고는 폭발이 연달아서 일어났다는 게 특징입니다. 한 목격자는 수류탄이 터진 줄 알았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는데요. 계속해서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물 위로 갑자기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몇 초 뒤 좀 더 큰 불길이 다시 솟아오릅니다. 굉음을 직접 들은 시민은 폭발이 연이어 발생했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그냥 쾅 하는 소리가 나서 이게 수류탄 한 3개가 연달아 터지는 것 같지. 2차 폭발음이 한 5초 간격으로 쾅쾅 하는 연달아. 경찰 등은 이처럼 당시 폭발 사고가 연이은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피해자들이 사용한 휴대용 가스버너와 펜션 1층에 있던 LP가스 중 하나가 먼저 폭발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현장 합동 감식을 벌인 경찰은 현장에서 걷어간 일부 유류물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감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가 난 건물주가 정식으로 펜션 영업을 등록하지 않고 불법 영업한 것으로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어쩌다 이들 가족에게 이런 악몽 같은 일이 일어난 건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찾기 위해 오늘 합동 감식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손기준 기자, 이 사고 원인이 밝혀졌습니까? 예, 사고 발생 약 15시간 만인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합동 감식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소방당국, 그리고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관련 기관이 참여했는데요. 화재 현장에서는 피해자들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스버너 1개가 발견됐습니다. 다만 일회용 부탄가스가 폭발한 건지 혹은 가스배관에서 가스가 누출된 건지는 더 정밀한 감식 결과가 나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식을 마친 현장 관계자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사고 원인은 가스 폭발 맞습니다. 맞는데 이 가스 폭발이 일회용 부탄가스가 원인돼서 폭발이 된 건지 아니면 LPG 가스가 누출해서 폭발이 됐는지 그건 아직 모릅니다. 정확하게. 사고가 난 펜션이 무등록 상태에서 영업을 했다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 겁니까? 사고가 난 건물은 1968년 냉동공장으로 준공됐는데 어느 순간 다가구 주택으로 용도가 변경됐습니다. 이후 2011년부터는 펜션 영업을 이어왔는데요. 정작 동해시는 펜션 영업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방당국도 지난해 화재 안전 특별조사에 나섰지만 건물주가 내부 공개를 거부해 결국 동해시의 위반 사항이 통보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해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요. 이유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동해시 측은 업무상 여건이 안 됐다는 답을 내놨습니다. 즉각적으로 또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업무상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오래된 것부터 이제 오다 보니까 아마 미처 특별 단속 처리 결과를 취하지 못한 그런. 따라서 경찰은 동해경찰서에 수사 전담팀을 편성하고 펜션 등록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한 동해시 공무원을 1차 조사했습니다. 또 펜션 업주와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도 이어갈 방침인데요. 유사시 혐의점이 발견되면 압수수색이나 피의자 전환 등 강제 수사 방침을 천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동해시청 내 동해시 정보안전센터 앞에서 MBN 뉴스 송기준입니다.
네, 설날 벌어진 안타까운 일가족 참사, 동해 펜션 폭발 사고 뉴스 추적해야 될 사안입니다. 네, 가정집도 아니고 불특정 다수의 여행객들이 숙박하는 곳인데 펜션 안전 이대로 좋은 것인지 사회부 김지영 기자와 뉴스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영 기자, 네. 자 가스 폭발이 이제 사고 원인으로 이제 추정이 된다는데, 자 어떻게 지금 봐야 됩니까? 사고 원인에 대해서 정확히 밝혀진 건 아직 없는 거고요. 네, 경찰은 일단 사고 원인은 가스 폭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정확히 어디서 폭발이 일어나는지는 감식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사고 발생 장소인 2층 객실에서 투숙객들이 자신들이 챙겨온 그 휴대용 가스레인지에서 음식을 하다가 가스가 폭발한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번호는 부탄가스 한 개 들어가는 장착할 번호. 휴대용 번호가 폭발했다고 그래서 저 정도로 큰 불이 일어날 거라고는 상식적으로 생각이 안 드는데, 그래서 이제 또 다른 화재 원인 가능성도 나오던데, 펜션에 설치된 그 벽에,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 이게 혹시 폭발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냐. 경찰 그렇게 보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진 않고 있는데요. 네. 경찰 조사에서 해당 펜션 주인은 예전엔 액화 석유가스, 즉 LP가스를 사용했지만 지금은 전기로 음식을 조리하는 인덕션을 설치해 가스는 안 쓴다. 또 전기로 물을 데워 온수를 공급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2층 안에서는 가스레인지는 안 쓴다 이거죠? 네, 가스레인지는 안 쓴다고 해서 그 가스 배관의 폭발 가능성을 이제 낮다고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네. 실제 사고가 난 객실은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그 가스 배관이 남아있을 뿐 인덕션과 전기 난방 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인덕션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가스 배관 마감 처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충분히 남아있어서 경찰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그러니까 외벽으로 있던 그 가스 배관에서 마감 처리가 안 돼서 가스가 실내로 유입된 거 아니냐. 네, 그 가능성도 제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말이죠. 목격자들 얘기 들어보면 1, 2분 간격으로 두 차례 폭발이 일어났다고 그랬는데, 이 두 차례 연쇄적인 폭발이 사고 원인과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네, 경찰과 소방당국도 바로 그 점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예. 먼저 LP가스 누출로 1차 폭발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휴대용 가스레인지가 차례로 폭발했을 가능성인데요. 지금 저 장면인 거죠? 네, 맞습니다. 저 장면인데 네. 실제 인근 상인들은 펑 하는 폭발음이 1, 2분 간격으로 연이어 들렸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휴대용 가스레인지의 폭발력만으로는 5명이 숨지고 또 중상자 2명 모두 전신에 화상을 입긴 어렵다는 의문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경찰은 사고 객실에서 수거한 LP가스 배관 연결 상태와 균열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참 뭐 설날에 일어난 이 생각지도 못한 참사로 유족들 마음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아주 우애 깊은 형제들이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오늘 그 오후에 감식반과 함께 사고 현장을 둘러본 유족은 정말 침통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예. 설 연휴를 맞아 6남매 중 1명이 사는 이 동해에 놀러 왔다가 참변을 당한 건데요. 평소에도 이 가족은 자주 모임을 할 정도로 우애가 깊었는데 이번이 마지막 모임이 돼버린 겁니다. 네. 자매 중 2명은 부부가 모두 참변을 당했습니다. 조금 늦게 모임에 합류하기로 했던 막내 동생의 남편은 불법 펜션 영업에 울분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다세대 주택이면 영업을 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소방당국에서도 11월 달에 시정하라 했습니다. 시청에서도 아무 조치를 안 했습니다, 이제. 예?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뭐 전국의 지자체들이 내일부터라도 무허가 펜션 업체 일제 단속을 좀 벌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온 가족이 행복해야 할 설 연휴가 참 슬픔으로 얼룩진 안타까운 참극이었습니다. 철저한 원인 조사, 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대책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김지영 기자였습니다. 서울의 한 특급 호텔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오늘 새벽에 일어난 불로 투숙객 수백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기도의 한 농장에서도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숨졌습니다. 민경영 기자입니다. 크레인에 탄 소방대원이 어둠 속에서 호텔 객실을 살핍니다.
연기를 피하기 위해 깬 창문들은 당시에 급박했던 상황을 말해줍니다. 창문 보니까 구급차들이 거의 다 깔려 있더라고요. 연기도 너무 심하고 하니까 수건에 물 적셔서 바로 대고 창문 열고 있었는데 화재는 투숙객 대부분이 잠들어 있던 새벽 5시쯤 발생했습니다. 각종 운동시설과 상점이 입주한 호텔 지하에서 시작된 불은 발생 5시간 만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불은 크게 번지지 않았지만 연기가 전층으로 확산돼 투숙객과 직원 6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You know, literally we just took our passport and my bag and we just off we went. I was just not equipped. You know, I didn't even wear my shoes or anything. We just went down. 이 과정에서 58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한편 오전 9시 반쯤 경기도 연천의 한 버섯 농장 컨테이너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불은 20분 만에 꺼졌지만 컨테이너 안에선 80대 농장 관리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MBN 뉴스 민경영입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기쁜 명절이지만 이번에도 가족 간 비극이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경남 밀양에서는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났는데요. 치매를 앓던 노모와 함께 살고 있던 아들이 불을 지른 것으로 보이는데 어머니는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주택 한 채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남은 가재도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온통 새카맣게 타버렸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건 새벽 4시 반쯤입니다. 불은 40여 분 만에 꺼졌지만 방 안에서 7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방화 용의자는 다름 아닌 숨진 노모와 단둘이 살던 40대 아들이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할 당시 이 남성은 집안에서 대문을 걸어 잠근 채 손에 흉기를 쥐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대치 끝에 현장에서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아니 뭐 작은 건 안 나오는데 뭐 그다음에 뭐 개인 사로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조사 끝난 사람이라서. 숨진 노모는 치매를 앓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정신이 없어서 온 동네 다니면서 일사니까요. 경찰은 현존 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아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설 당일 경기 광주에서는 집안 난방 문제로 다투던 20대 아들이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또 부천에서는 아버지와 다툰 20대 여성이 방 안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정확한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2013년 말에 북한 장성택이 숙청됐죠. 건성박수 쳤다 이런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부인이자 김정은 위원장의 고모인 김경희 비서가 공개 석상에 나타났습니다. 6년여 만인데요. 의도가 뭘까요? 백두혈통이 한자리에 모여서 내부 결속 과시하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북한 김경희 전 노동당 비서가 남편 장성택이 처형된 지 6년여 만에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김경희가 검은색 한복을 입고 김정은, 리설주, 김여정 사이에 앉아 공연을 관람하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리설주 여사와 함께 1월 25일 삼견극장에서 설 명절 기념 공연을 관람하셨습니다. 최룡예 동지, 김경희 동지, 리일환 동지, 조영원 동지, 김여정 동지, 윤성울 동지가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올해 75살인 김경희는 김정일에겐 유일하게 부모가 같은 여자 형제로 대표적인 백두혈통으로 꼽힙니다. 실제 김정일 통치 시기엔 남편 장성택과 함께 북한 실세로 군림했지만 지난 2013년 김정은이 장성택을 처형한 뒤 자취를 감췄습니다. 김경희의 전격 등장에 대해선 백두혈통을 한자리에 모아 김 위원장의 체제 안정성을 과시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경희 등장은 권력의 복귀보다도 백두혈통 어른으로서의 복귀 의미가 더 강하고 율영도 체계 안정성 이것을 대내에 과시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입니다. 미국과의 정면 돌파전을 내세우고 있는 김 위원장이 백두산 등정과 빨치산 정신 강조에 이어 백두혈통을 과시하며 내부 결속에 힘쓰는 모습입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히말라야 산맥에 있으면서 세계에서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 어딘지 아시죠? 부탄이죠. 네, 작년에 이 부탄의 애기 엄마가 야생곰과 사투를 벌이다가 얼굴을 아주 심하게 다쳤대요. 어떻게 하다 그랬대요? 2살 배기 아들 지키려다가 그랬는데 이분에게 희망이 생겼습니다. 어떻게요? 안타까운 사연을 들은 국내 한 셰프의 도움으로 얼굴을 되찾는 수술을 하게 됐다고 하네요. 뭐 사야벽도부터 아주 훈훈한 이야기입니다. 네, 안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딘가에 짓눌린 듯 형태조차 알아볼 수 없는 얼굴의 여성. 부탄에서 온 36살 타시 대마 씨입니다. 대마 씨는 지난해 2월 2살 배기 아들을 안고 버섯을 따러 갔다 야생곰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기적적으로 목숨은 건졌지만 제대로 된 수술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안타까운 사연을 우연히 접한 조 마리아 씨가 기꺼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후원자가 있다면 좀 찾아주지 않겠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는 보겠다고 했지만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제가 할지는 몰랐고요. 조 씨는 함께 유학하며 친구가 된 해외 유명 셰프들에게 사연을 알렸고 지난해 자신의 레스토랑에서 자선 기부 활동을 벌여 모금에 나섰습니다. 대마 씨는 조 씨의 초청으로 국내로 들어와 첫 진료를 받았습니다. 외관적으로도 문제가 심각하고 그다음에 기능적으로도 호흡하고 그리고 숨쉬는 게 가장 중요한데 호흡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문제가 좀 심각하다. 지금까지 모금액은 1,000여만 원. 조 마리아 씨는 대마 씨가 완치될 때까지 매년 자선 행사를 열고 얼굴을 되찾을 때까지 돕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요즘은 자동차 종합검사도 대행업체 통해서 하는 경우 많죠.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엉터리 검사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불량인데 적합 판정을 요구하거나 이 자동차 검사원은 이를 묵인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김민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의 한 자동차 검사원은 종합검사 차량의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가 대행업체 대표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습니다. 되면 손님 또 돈을 써야 되잖아요. 엉뚱한 데다가 또. 아예 대놓고 적합 판정으로 바꿔달라 요구하기도 합니다. 거기서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통과가 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자동차 검사장은 이런 대행업체의 요구를 거절하기가 힘듭니다. 대행업체는 일반인은 물론이고 화물차나 택시 등 바쁜 차주를 대신해 검사를 받아주는데 검사장 입장에서는 대행업체가 무시할 수 없는 고객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배기가스 점검이나 안전에 위협이 되는 브레이크와 같은 항목조차 무조건 적합 판정을 요구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다른 검사장에서 다 깨야 되는데 왜 너희들만 특별하게 유별나냐 그런 걸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거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에서 청탁이라든지 저희가 그런 것까지 조사할 수는 없거든요. 한두 대 재검을 통해 가지고 불법 요소가 있는지 그런 요소가 있을 경우는 강력한 처벌 규정과 부시 단속 규정을 만들지 않은 한은 근절되기 어렵다고. 도를 넘은 자동차 대행업체의 상술에 교통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요즘 금보다 비싼 귀금속이 있다는데 뭔지 아십니까? 백금을 만들 때 나오는 팔라디움이라는 부산물인데 안전자산을 찾는 수요에 힘입어서 투자 상품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조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금보다 비싼 금속이란 명칭을 얻은 팔라듐입니다. 현재 팔라듐은 그람당 가격이 93,000원으로 58,000원인 금보다 60%나 비싸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금값의 변동폭보다 팔라듐의 어떤 가파른 상승 때문에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의 많은 문의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팔라듐은 백금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인데 고급 시계 등의 원료로도 쓰이지만 대부분은 가솔린 자동차의 배기가스 저감 장치에 사용됩니다. 최근 가격이 가파르게 오른 건 시장의 수요에 공급이 미치지 못하는 현상 때문입니다. 팔라듐 세계 2위 생산국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전력 문제로 생산 차질이 빚어지면서 가격 상승에 기름을 붓고 있는 겁니다.
유럽의 자동차 환경 규제가 작년 10월부터 이제 강화가 됐고 중국도 올해 6월부터 이제 자동차 배출 기준이 이제 강화될 예정입니다. 수요가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가 이제 반영이 되고 이처럼 없어서 못 파는 팔라듐 투자 상품은 미국 증시를 통해 소위 직구를 해야 합니다. 국내에서는 자산운용사에 팔라듐 선물 ETF로 투자할 수 있는데 올해 들어 이미 26%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시장 평균 상승률을 웃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오를 것인지에 대한 전망은 다소 엇갈립니다. 특히 최근 캐나다에서 팔라듐을 생산해 공급이 늘 수 있고 자동차 업계가 대체제 찾기에 나서면서 가격이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MBN 뉴스 조성진입니다. 설 연휴 끝자락에 눈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현재 제주도에 내리고 있는 비는 내일 새벽 남부지방으로 확대되겠고요. 오전에는 충청에, 오후에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에도 눈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눈과 비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화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리는 눈비의 양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제주 산지에는 최고 150mm 이상, 그 밖에 제주도와 동해안에 30에서 80mm로 많은 비가 쏟아지겠고요. 강원 산지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대 30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귀경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구름이 많고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3도로 이맘때보다 10도가량 높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의 아침 기온 7도, 낮 기온 8도로 아침과 낮의 기온 차가 크지 않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많은 비와 눈이 내리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영동과 제주도는 주 후반까지 오락가락 눈과 비가 이어지겠고요. 날은 계속해서 이맘때보다 포근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라이너스의 연 노래 나오고 있네요. 네. 우한 폐렴이 정처부터 우한거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요즘에는 설날 연 날리기 잘 안 하지만 그래도 노래는 희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연은 날리지 않더라도 노래 들으시면서 송액 영복, 폐렴 애군 하늘로 날려버리고 희망찬 마음과 행복을 맞이하자 이 말씀이시죠? 굿. 시청자 여러분, 경자년 새해 송액 영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요.